환영합니다. 저를 따라오세요. 저는 오포리노 15F를 가지고 있고 이 휴대폰의 언박싱과 함께 기능, 빌드 퀄리티, 사양 등을 살펴볼 예정입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저의 전반적인 생각과 의견도 말씀드릴게요. 그럼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건 굳이 필요하지 않을 것 같네요. 그래서 이 부분을 빠르게 언급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여기 있는 어떤 회사로부터도 전혀 후원을 받지 않았습니다. 제 직업을 후원이라고 부르진 마세요. 하지만 분명히 어떤 휴대폰 회사도 이 영상을 후원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제품에 대해 좋게 말하거나 나쁘게 말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이 곧 듣게 될 내용은요. 여기서 말씀드리는 건 이 기기에 대한 저의 첫인상입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간단한 서류, 퀵 스타트 가이드, 그리고 이젝터 같은 것들이 들어있습니다. 어쨌든 이런 건 아무도 신경 쓰지 않죠. 당신만의 순간을 만드세요. 내 순간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청사진은 어디 있죠? 자, 그냥 이렇게 밀어서 꺼내면 됐다. 좋아요. 이제 기기가 나왔으니 부팅해 봅시다. 자, 어서. 오, 됐다. 햅틱 피드백은 그렇게 좋진 않네요. 그 아래에는 타입 C에서 타입 PA로 연결되는 충전 케이블이 있고 그게 우리가 받은 전부입니다. 자, 그럼 디스플레이부터 시작해 볼게요. 곧 완전히 드러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제발요. 독일어네요. 됐다. 다행히도 아주 밝은 배경을 사용하고 있어서 베젤이 전체적으로 잘 보이네요. 이 정도면 괜찮아요. 이 기기가 $200 정도라면요. 아, 아니네요. 그렇지 않군요. 와, 이건 좀 실망인데요. 이 부분은 나중에 다시 얘기할게요. 그럼 디스플레이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알아보죠. 이 디스플레이는 6.5인치 크기입니다. 해상도는 1080 곱하기 2372 픽셀로 기본적으로 풀 HD 디스플레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이건 아몰레드 디스플레이라서 꽤 괜찮습니다. 아주 깊은 블랙 레벨과 사실상 무한대에 가까운 명암비를 제공해서 콘텐츠를 볼 때 훨씬 더 쾌적하게 느껴집니다. 예를 들어 아주 어두운 장면이 나오는 영화처럼 밤을 배경으로 한 장면에서는 화면이 완전히 검게 보여야 하잖아요. 네, LCD처럼 화면이 회색빛으로 빛나는 현상이 없어서 그런 걱정이 없습니다. 그래서 디스플레이가 정말 좋고 당연히 아몰레드는 색감이 더 선명하고 생생하게 표현됩니다. 또한 이 기기는 최대 120Hz의 주사율로 작동해서 배터리 소모도 적으면서 부드러운 화면 움직임을 제공합니다. 그리고 최대 밝기는 1400니트로 꽤 밝은 편이지만 엄청나게 특별한 수준은 아닙니다. 일반적인 사용, 특히 실내에서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반면에 야외에서는 약간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주 직사광선이 강한 곳에서는 정말 밝은 환경에서는요. 그런 날에는 1400니트가 약간 낮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만약 그늘을 찾을 수 있다면 꽤 괜찮을 거예요. 그리고 추가로 저희가 사용하는 이 디스플레이는 화면대 본체 비율이 88.6%이고 픽셀 밀도는 인치당 397 픽셀을 자랑합니다. 또한 이 제품은 모스 경도 5로 평가된 코너 고릴라 글래스 플러스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네, 디스플레이에 대한 설명은 이 정도고 이제 뒷면으로 돌려서 카메라를 살펴보죠. 제발 가짜가 아니길 바랍니다. 당신은 가짜인 것 같아요. 왜냐면 당연히 그럴 것 같으니까요. 제가 맞나요? 아, 아니네요. 아, 알겠어요. 뭐 화소수를 생각하면 거의 가짜나 다름없을 수도 있겠네요. 그래서요. 여기에는 메가픽셀 f1.8 26mm 광각 렌즈 8메가픽셀 f2점 이 16mm 112도 초광각 그리고 이 메가픽셀 매크로 렌즈가 있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제가 맞았다고 해도 될 것 같네요. 여기 있는 이 부품은 기본적으로 5000만 화소 메인 센서보다 더 안 좋습니다. 바로 이 센서가 그겁니다. 그래서 만약 매크로 사진을 찍으려고 한다면 혹시 매크로가 뭔지 모른다면
기본적으로 이런 겁니다. 예를 들어 식물을 찍고 싶어서 이렇게 가까이 대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그리고 여전히 초점이 맞게 찍을 수 있죠. 맞죠? 매크로 렌즈가 바로 이런 걸 가능하게 해줍니다. 사실 가까이 갈 필요 없이 그냥 메인 카메라를 사용해도 됩니다. 2배 줌을 해서 이 프로가 제공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멋진 사진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쓸모가 없고 그냥 카메라 개수를 채워서 폰이 스펙상 더 좋아 보이게 하려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다행히도 이 카메라들로 최대 4K 60프레임까지 동영상 촬영이 가능합니다. 와, 솔직히 그건 정말 놀라운 일이에요. 실제로 이 기기의 사양이 걱정돼서 직접 테스트해 볼 생각입니다. 뭔가 전체적으로 좀 뒤죽박죽인 것 같아요. 장난해요? 고마워, 곰돌이푸. 알다시피 연결하지 않으면 기기를 설정할 수가 없네요. 정확하게 입력해 볼게요. 네, 했어요. 네트워크에 연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니 곰돌이푸가 내 데이터를 정말 원하나 봐요. 좋네요. 정말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나서 이 멍청한 걸 또 봐야 하네요. 끝내주네요. 사실 그렇게 큰 문제는 아니지만 어쨌든 이건 당신이 돈 주고 산 기기고 당신을 위해 설계된 설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당신이 원하는 대로 설정할 수 없다면 도대체 이 설정은 누구를 위해 만들어진 거죠? 아무튼 이게 아무도 원하지 않은 멍청한 짓을 하는 동안 다른 걸로 넘어가 볼 수 있겠네요. 카메라로 다시 돌아가기 전에 내부를 한번 살펴보죠. 내부적으로는 7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는데 이 기기가 비교적 작은 걸 감안하면 꽤 괜찮은 수준이에요. 여기 실제로 S25가 있습니다. 작은 모델이긴 한데 이 폰이 S25보다 그렇게 많이 크지 않다는 걸 볼 수 있죠. 물론 약간 더 크긴 합니다. 하지만 울트라나 삼성 같은 모델 혹은 대부분의 다른 기기들과 비교하면 이건 좀 더 작은 편에 속해요. 그냥 평균이라고 합시다. 그래서 여기에 7000mAh 배터리가 들어가 있다는 건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이건 정말 큰 배터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큰 배터리를 넣을 수 있는 이유는 이 기기가 실리콘 카본 배터리 타입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이건 알다시피 모든 대형 제조사들이 비용이 너무 많이 든다는 이유로 사용을 꺼리는 기술이죠. 아마 몇 센트 더 들겠지만 이런 우리의 이익률이 이미 30%가 넘는 수준에서 이익률이 정말 얇은데 이런 상황에서 제발 우리가 말이죠. 배터리 수명을 더 좋게 해줄 배터리에 몇 센트 더 쓰는 게 뭐 그리 대수라고요. 이제 어떤 분들은 기기가 이미 하루는 가잖아 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죠. 닥치세요. 아니, 기기가 하루를 버티지 못해요. 아마 이 제품도 마찬가지일 텐데 빠르게 한번 확인해 봅시다. 대부분 이런 경우 에너지 등급 스티커가 있어야 하는데 제공되어야 하니까요. 뭐라? 가전제품에 붙어 있어야 할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 스티커가 대체 어디에 있는 걸까요? 없네요. 법적으로 의무화된 걸 제공하지 않은 걸 보면 이 기기는 사실 유럽연합에서 판매되면 안 되는 것 같네요. 하지만 여기서 배터리 수명이 얼마나 가는지는 정확히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하지만 7000mAh라면 꽤나 훌륭한 배터리입니다. 그리고 만약 하루를 버틴다면 아마 그럴 가능성이 높지만 정말 좋은 거죠. 그런데 있잖아요. 이게 이틀이나 3일도 버틸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이렇게 좋은 배터리를 넣어줘서 사실상 매일 충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점이 정말 마음에 들어요. 배터리 수명에 따라 이틀에 한 번, 어쩌면 3일에 한 번만 충전해도 될 수도 있어요. 자, 그럼 실제로 설정에 들어가서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는지 볼까요? 배터리. 지금은 배터리가 반 정도 남았는데 그렇게 대단한 수치는 아니네요. 숫자로 보면 약 30시간 정도 나옵니다. 맞다. 이게 오프볼 상태였네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 면에서는 솔직히 좀 별로예요. 그리고 여기 보이는 절전 모드랑 울트라 절전 모드 같은 기능들은 사실 울트라 절전 모드라고 하기엔 좀 모욕적인 수준이에요. 이걸로 뭐 얼마나 더 쓸 수 있죠? 잠깐만요. 알겠어요. 방금은 진짜로 5분 더 쓸 수 있다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는 2시간 5분 더 쓸 수 있다는 거네요.
울트라 모드에서 이 정도면 솔직히 좀 별로예요. 거짓말 안 하고. 이 폰은 사실상 절전 기능이 전혀 없다고 봐도 돼요. 그리고 여기 배터리 용량이 7000mAh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는 28시간 정도 배터리가 갑니다. 이건 꽤 괜찮은 편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하루 종일은 충분히 갑니다. 하지만 샤오미 폰처럼 실리콘 카본 배터리를 쓰는 제품과 비교하면 그건 글쎄요. 일반 모드에서는 40시간, 초절전 모드에서는 160시간까지 간다고 하죠. 우리는 사실상 두 가지 완전히 다른 배터리 소모 수준을 보고 있는 셈이에요. 그래서 배터리 수명 면에서는 여기 설정에서 보여주는 수치상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실제 배터리 수명은 그다지 좋지 않아요. 사실 놀랍지도 않죠. 에너지 효율 등급 스티커를 안 붙인 건 법을 어기면서까지 숨길 이유가 있겠죠. 그만큼 성능이 떨어지니까요. 다른 사양을 보면 선택하는 옵션에 따라 램이 8GB에서 12GB까지 제공됩니다. 그리고 이 제품은 설정에서 찾아볼게요. 여기 있네요. 정보, 기기 정보. 이 제품은 램이 8GB입니다. 이 헛소리는 신경 쓰지 마세요. 그래서 하이 모델은 램 8GB에 내장 저장 공간이 256GB입니다. 이 제품은 실제로 여러 가지 램과 저장 용량의 버전으로 구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램 8GB에 저장 공간 128GB 옵션도 있는데 이 기기를 가장 저렴하게 구매하고 싶다면 괜찮은 선택입니다. 왜냐하면 잠깐 제 작은 도구를 좀 꺼내볼게요. 이 말이 좀 이상하게 들렸지만 어쨌든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트레이 하단을 보면 SD카드 슬롯이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128GB 이상의 저장 공간이 필요하다면 언제든지 SD카드를 사용하면 되고 그걸로 충분합니다. 그리고 당연히 SD카드는 일반적으로 내장된 휴대폰 저장 공간보다 저렴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만약 더 저렴한 휴대폰을 찾고 있다면 이게 하나의 옵션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제품처럼 256GB 저장 공간에 8GB 램 조합으로도 구매할 수 있습니다. 256GB에 12GB 램 그리고 12GB 램과 함께 반 테라바이트 512GB 옵션도 있으며 모두 UFS 3.1 저장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읽기 및 쓰기 속도가 조금 더 빠르다는 뜻이지만 아주 뛰어난 수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엄청나게 고사양은 아니기 때문이죠. UFS 4.2 같은 게 있는데 그게 아마 가장 좋은 저장 방식일 거예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이런 차이를 크게 느끼지 못할 겁니다. 이 저장 방식의 차이를 느끼려면 뭔가 인코딩 같은 작업을 해야 할 때입니다. 예를 들어 4K 영상을 녹화하고 녹화를 멈췄을 때를 생각해 보면 됩니다. 이럴 때 가끔 백그라운드에서 처리가 진행되기도 하고 특정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현상이 더 두드러집니다. 카메라를 켜놓고 있으면 이런 처리가 바로 시작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영상 처리가 진행되는 것처럼요. 이게 바로 느린 저장 장치가 미치는 영향인데 이런 처리가 더 빠른 저장 장치에 비해 조금 더 오래 걸릴 수 있습니다. 자, 이왕 여기 들어온 김에 영상 촬영 기능도 빠르게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 1080p와 4K를 지원하는 걸 볼 수 있네요. 제가 생각했던 게 맞지 않았던 것 같아요. 60프레임은 지원하지 않습니다. 저도 그 부분이 의심스러워서 꼭 확인해 보고 싶었습니다. 4K설은 프레임만 지원하고 그래서 GSM 아레나가 이 부분에서 약간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것 같네요. 4000K 촬영이 가능하긴 한데 30프레임까지만 지원합니다. 그래도 꽤 괜찮죠. 1080p에서는 6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이제 전면 카메라로 전환하면 제 대머리, 점점 벗겨지는 머리가 보이네요. 그리고 4K 30프레임, 1080p 30프레임, 720p 30프레임 촬영이 가능합니다. 60프레임은 전혀 지원하지 않아서 그 점은 조금 아쉽네요. 그리고 여기 셀피 카메라는 제가 언급하지 않았지만 사실 5000만 화소 f2.0 100도 화각 18mm 초광각 렌즈입니다. 그리고 만약 소셜미디어용 콘텐츠를 촬영할 계획이라면 꽤 높은 화소수라서 좋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단점은 60프레임을 지원하지 않아서 특히 소셜미디어용으로는 그게 있었으면 정말 좋았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영상이 조금 끊겨 보일 수 있습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고요.
아무튼 이제 카메라에 대해 다시 언급하고 싶었던 부분을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다시 내부 사양으로 넘어가자면 내부 사양에 대해 언급하지 않았던 마지막 한 가지가 있는데 아마도 가장 안 좋은 부분일 겁니다. 바로 이 기기를 구동하는 프로세서인데 가격을 생각하면 아쉬운 점이죠. 이건 스냅드래곤 6 젠 1입니다. 잠깐만요. 젠 1세대 맞나요? 진짜인가요? 오포? 무슨 일이 있었던 거죠? 2세대, 3세대, 4세대는 다 품절된 건가요? 네. 아무튼요. 여기 들어간 프로세서는 정말 오래된 모델입니다. 잠깐만요.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세상에. 이게, 아니, 진짜 여기 있네요. 이게 뭐죠? 네, 확실히 좀 오래된 프로세서가 들어가 있네요. 정확히 얼마에 팔고 있죠? 가격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내가 지금 제정신인지 확인해야겠어요. 저는 오포만 씁니다. 아니요. 가격이 거의 맞는 것 같아요. 와, 이거 빨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아니, 진짜 이게 맞는 것 같네요. 와, 네. 가격이 정말 대담하네요. 와, 네. 그래서, 실제 가격을 보고 뇌 충격이 왔어요. 이건, 좋지 않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사실 얘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제가 약간 잘못 말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일부 사람들에게는 맞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바로 배터리를 볼 수 있습니다. 용량은 6500mAh입니다. 하지만 이건 유럽에 해당되는 거고 다른 지역은 아까 말씀드린 7000mAh가 실제로 적용됩니다. 유럽만 6500을 받는 거죠. 제가 기억이 맞다면요. 배터리 용량에 관한 어떤 규정이 있어서 그게 바로 여기 배터리에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사실 배터리 셀 자체는 완전히 동일한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어떤 방식으로든 일부가 차단돼 있어서 아쉽게도 전체 용량을 다 사용할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유럽은 6,500이고 나머지 지역은 7,000입니다. 좋아요. 이제 거의 모든 내용을 다 다룬 것 같네요. 마지막으로 꼭 이야기하고 싶은 게 있는데 바로 마감 품질이에요. 다시 말하지만 이 제품의 마감 품질은 특히 가격을 생각하면 특별히 내세울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프레임은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어서 내구성 면에서는 그다지 좋지 않아요. 그리고 뭐였죠? 뒷면은 유리로 되어 있는데 확실히 이건 유리라고 하네요. 네, 약간 그런 느낌이 나요. 조금 더 단단하긴 한데 누르면 약간 휘어지는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도 유리처럼 느껴집니다. 그래서 GC 마리나가 맞게 말한 것 같네요. 그리고 네, 당연히요. 전면도 유리로 되어 있고 여기에 플라스틱 화면 보호 필름이 기본으로 부착되어 있어서 꽤 괜찮아요. 이미 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점이 좋습니다. 빌드 퀄리티에 대해 한 가지 더 말씀드리자면 플라스틱 프레임과 유리 뒷면을 가지고 있지만 꽤 괜찮은 등급도 가지고 있습니다. IP68과 69 등급으로 먼지에 완전히 차단되고 고압의 물줄기와 1.5m 깊이에서 30분간 잠수해도 견딜 수 있을 만큼 방수 기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성이 가장 튼튼한 기준으로 만들어진 건 아니지만 이런 기기치고는 꽤 괜찮은 것 같아요. 프레임이 정말 플라스틱이라는 점을 감안하면요. 자, 이제 또 다른 부분을 살펴보면요. 가격에 대해 좀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 기기의 가격은 약 380유로입니다. 즉, 이 폰은 약 400달러 정도인데 스냅드래곤 6 겐 1이라는 구형 프로세서가 탑재되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거의 4년 된 칩이죠. 그리고 이 기기에 유일하게 괜찮다고 할 만한 점은요. 배터리 용량이 꽤 괜찮다는 사실입니다. 배터리 수명이 아니라요. 그래서 이걸 굳이 언급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배터리 용량은 클 수 있지만 실제 배터리 수명은 여전히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설정에서 확인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여기서 또 하나 괜찮은 점은 디스플레이인데 최고는 아니지만 나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 가격대라면 확실히 더 좋은 디스플레이를 구할 수 있죠. 그렇다고 해서 이 제품의 장점을 완전히 무시하고 싶진 않아요. 이 제품은 존재하고 제 역할을 하며 다른 기기들보다 더 잘 해냅니다. 그러니까
저가형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걸 중급기로 부를 수는 없어요, 절대. 저는 이 제품을 중급기가 아니라 저가형 기기로 분류할 겁니다. 저가형 기기에서는 보통 LCD 디스플레이를 사용하죠. 하지만 여기서는 AMOLED를 제공하니까 꽤 괜찮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있습니다. 경쟁 제품들이 존재하죠. 실제로 그렇습니다. 특히 샤오미와의 경쟁이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다시 한번 이야기할 폰이 있고 또 다른 폰도 이야기할 예정입니다. 혹시 어떤 이유로 샤오미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그건 괜찮아요. 다른 제품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 개인적인 추천으로는 가격대가 이 제품과 비슷하다면 샤오미가 가장 좋은 선택일 것 같아요. 그게 바로 포코입니다. 뭐였죠? 포코 아마 X였던 것 같은데 맞죠?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이 제품이 조금 더 비쌌고 이건 괜찮았으니까 아마 이 제품인 것 같아요. 제가 실제 가격을 제대로 기억하고 있는지 확인하려고 기본적으로 체크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바로 이 기기의 성패를 좌우하니까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는 폰은 샤오미 포코 XA 프로입니다. 이 제품은 2020년 3월 17일에 출시된 기기인데 몇 달 전에 나온 거지만 같은 가격에 제공됩니다. 명심하세요. 우리는 기본 입문 가격에서 실제로 동일한 가격의 폰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제품은 256GB 저장 공간과 8GB 램을 제공합니다. 죄송합니다. 256GB 저장 공간과 8GB 램입니다. 모든 옵션이 UFS 4.1 저장 방식으로 제공됩니다. 그러니까 더 빠른 저장 방식이죠. 가장 빠른 건 아니지만 그래도 빠른 편입니다. 디스플레이는 AMOLED 120Hz입니다. 하지만 3800Hz가 넘는 높은 플레이트와 같은 다른 장점들도 있습니다. 돌비 비전 인증, HDR10 플러스 인증, 그리고 3500니트의 최대 밝기를 갖추고 있어서 훨씬 더 밝아집니다. 즉, 야외에서 사용할 때 전혀 문제가 없다는 뜻이죠. 추가로 6500mAh 배터리가 탑재되어 있지만 80W가 아니라 100W로 충전이 가능합니다. 이 부분은 앞서 언급하지 않았네요. 이 제품은 가능합니다. 빌드 퀄리티 측면에서는 프레임은 알루미늄으로 만들어졌고 뒷면은 유리, 그리고 당연히 앞면도 유리입니다. 앞면 유리는 아그라 글라스 7i로 모스 경도 5단계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단단한 것 같네요. 맞죠? 사실 같은 수준이네요. 죄송합니다. 그래서 내구성 측면에서는 알루미늄 프레임 덕분에 더 나을 것입니다. 그리고 IP 등급에 관한 한 동일한 등급을 가지고 있습니다. 68, 그리고 69,000. 하지만 이 기기가 완전히 무너지는 부분이 바로 프로세서입니다. 이 제품에는 다이멘시티 8500 탑재되어 있는데 기본적으로 플래그십 프로세서이지만 스냅드래곤이 아니라 다이멘시티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휴대폰의 저가형 프로세서와 비교하는 거죠. 거의 최하위 수준의 프로세서와 아주 최상위에 있는 프로세서를 비교하는 셈입니다. 그리고 같은 가격에 더 나은 빌드 퀄리티, 더 좋은 디스플레이, 더 빠른 저장 장치 타입과 더 많은 저장 공간, 비록 확장은 안 되지만 그리고 더 좋은 카메라까지 제공합니다. 샤오미는 50메가픽셀 광각 센서와 8메가픽셀 초광각 센서로 4K 60 동영상 촬영을 실제로 지원하며 이 제품에 있는 2메가픽셀 매크로 카메라는 과감히 생략했습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듯이 그건 사실상 쓸모없는 구성이고 일반 50메가픽셀 광각 센서가 훨씬 더 좋은 성능을 보여줍니다. 두 휴대폰 모두 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지만 한쪽이 그걸 더 잘 활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20메가픽셀 셀피 카메라가 있는데 이 제품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50메가픽셀이었죠. 하지만 샤오미의 장점은 소셜 미디어 콘텐츠용으로 1080p 60프레임 촬영을 지원한다는 점입니다. 만약 그런 영상을 촬영하고 싶다면 실제로는 메가픽셀 수가 그렇게 큰 의미가 없기 때문에 이게 더 나은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는요. 그래서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를 느끼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하지만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녹화 시 프레임 레이트가 30에서 60으로 올라가는 차이인데 이건 꽤 큰 변화입니다. 하지만 셀피 카메라에서는 4K를 전혀 지원하지 않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1080p 60프레임을 지원한다는 점이 오히려 4K보다 더 나은 선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게 바로 그 기기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할 수 있고 저는 아마 그걸 먼저 추천드릴 것 같습니다. 만약 이 가격대에서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전반적으로 더 나은 기기를 원하신다면요. 이제 만약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더 나은 기기를 더 저렴한 가격대에서 원하신다면 CMF Fun2 Pro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제품은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는 확실히 더 좋겠지만 샤오미 기기에는 크게 못 미칠 것입니다. 하지만 가격표를 살펴보면 지금 이 폰이 얼마에 팔리고 있는지 잠깐만 확인해 볼게요. 찾아보는 중입니다. 아, 품절이네요. 흥미롭네요. 그래서 대략 250달러 정도, 많아도 300달러 정도에 판매되고 있습니다. 즉, 지금 여기 있는 것보다 여전히 더 나은 기기임에도 불구하고 거의 100달러, 그냥 100달러 차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리고 많은 동일한 기능을 제공합니다. 배터리 용량은 더 작고 충전 속도도 더 느리겠지만 그 외의 모든 부분은 꽤 괜찮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감 품질도 특별히 뛰어나다고 할 만한 수준은 아닙니다. 이건 그냥 말하자면 호불호가 갈리는 스타일입니다. 하지만 그 기기의 좋은 점 중 하나는 수리 용이성입니다. 뒷면에 나사가 있어서 쉽게 풀어서 기기를 수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프레임과 뒷커버를 완전히 분리해서 교체할 수 있는데 CMF가 한때 이 기능을 제공했었습니다. 여러 가지 색상도 제공했었죠. 그래서 손상되면 그냥 교체하면 됩니다. 그리고 그 나사를 통해서 또 다른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기기에 액세서리를 추가하는 것처럼 실제로 나사를 돌려서 부착하는 약간 이상한 기능들도 있었죠. 그래서 꽤 괜찮은 옵션이 될 수도 있었어요. 지금은 LA 같은 일반적인 매장들에서 폴란드에는 없는 베스트 바이 같은 곳에서는 더 이상 판매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곧 새로운 CMF 폰이 출시될 가능성이 있는데 그 제품 역시 이 제품보다는 저렴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방금 언급한 것보다 더 나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오늘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포는 그냥 괜찮은 정도의 제품을 내놓았다고 생각해요. 저가형 기기로서는 괜찮지만 중급기 가격에 판매되고 있어서 사실상 처음부터 경쟁력이 없게 만들어버렸죠. 2026년에 스냅드래곤 6젠 1이 탑재된 기기에 이렇게 많은 돈을 지불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런 폰에 이런 가격을 매기는 건 사실 모욕적이죠. 그리고 이 기기의 사양은 솔직히 3년 전쯤의 스마트폰에서나 기대할 만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다른 선택지가 있다면 같은 가격이거나 더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기기를 구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솔직히 이런 기기를 찾는 게 그렇게 어렵지도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프로세서가 바로 이 제품의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완전히 발목을 잡고 있다고 할 수 있죠. 만약 이 제품에 예를 들어 스냅드래곤 8젠이나 8 이리트 같은 예전 플래그십 프로세서가 들어갔다면 말이죠. 한 2년 전쯤에 그런 프로세서요. 아니면 예를 들어 다이멘시티 8500 얼트라나 아니면 9000 같은 다이멘시티에서 제공하는 그런 프로세서가 들어갔다면 정말 훌륭한 기기가 됐을 거예요. 하지만 지금 들어간 걸로는 이 기기를 누구에게도 추천하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이쯤에서 마무리할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